안녕하십니까. 평소 이 존경하는 안광찬 장군님께서 지난해 단국대학교의 국가위기관리연구소를 만드시고 지금 많은 활약을 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 학자들을 통해서 잘 전해듣고 있습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북한 권력 구조나 변화, 또 이제 4월 9일 앞으로 한 12월 후에는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 13기 3차 회의가 열립니다. 이것은 연중 2차례 열리는 정례회의입니다만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지난달 그 당주와 군사위원회 확대회의 또 정치국 확대회의 여러 중요한 조직 문제들이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김영남 상임위원장 교체와 같은 중요한 수뇌부 교체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년사부터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 신년사 분야에서 우리가 가장 좀 주목되는 점이 통일 정책을 역대 신년사 중 최고로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 즉 1946년 김일성이 신년사를 시작한 이후에 김정일은 37년 동안 통치했지만 신년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고 김정일이 들어와서 신년사를 했는데 그 세 사람의 통치자를 통틀어서 이 통일 분야의 19%를 할애했다. A4 용지 거의 2페이지 분량을 할애했다. 이것은 대단히 의미는 있지만 보시다시피 하나의 말잔치에 끝나고 있지 않는가. 현재 북한의 모드는 대단히 강성 모드이기 때문에 신년사의 의미가 없어졌다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 지난해 이제 북한에서 대대장 정치론 대회가 열린 것을 알고 계시죠? 북한에 이때는 이제 중대장 정치론 대회가 열리면 중대장 정치론에 10명 중에 1명도 참석하기가 어렵죠.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그러나 대대장 정치론 대회는 북한군의 대대장 정치론 100% 참가합니다. 중좌 소좌들이기 때문에 인원상 이것은 이제 지난해 9월 25일에 열린 바로 최고인민회의 13기 2차 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김정은이 나타나지 않아서 건강 이상설이 많이 확대 재생산됐는데 중국의 소식통들은 거의가 다 야말로 거품이었고 여기 자리에 언론이 찍은 사진이어서 그렇지 이게 김정은이 자리가 아니고 박봉주 내각 총리 자리고 이 사람이 연설하러 나가서 이게 빈자리가 있다. 이게 김영남 상임위원장, 북한의 헌법상 국가원수, 김기남 노동당 선전비서, 뒤에 이제 김양건 대남비서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특징이 뭐였냐면 텔레비전을 보셨겠지만 이 김영남이가 맨 앞으로 이제 걸어 나옵니다. 주석단에 앉기 위해서. 근데 그 전에 이제 김정은이가 제일 앞에 나오고 이 사람이 두 번째니까 두 번째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안 나오니까 이 사람이 맨 앞으로 나오는데 걸어서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 제자리인 줄 알고. 앉으려다 보니까 제자리가 아니니까 이제 생각이 나서 다시 제자리에 와서 앉았는데 그것은 이 김정은이가 불참하는 사실 자체를 김영남한테도 결국 응접실에 와서만 알려줬다. 이 사람이 나이가 87세라 거의 최고령인데 아무리 알츠하이머가 걸려서도 제자리를 못 찾을 사람은 아닌데 그만큼 북한이 김정은의 동선에 대해서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났는데 41일 만에 김정은이가 나타났는데 집행위를 짓고 나타났죠. 그래서 이제 지팡이 정치라는 말이 생겨났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 볼 것은 이용길 총참모장, 이용길 대장, 또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군서열에서 1위는 총정치국장, 2위가 총참모장, 3위가 인민무력부장인데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돼서 또 군서열을 뒤집어 놨습니다. 군서열 1위가 총정치국장, 2위가 무력부장, 3위가 총참모장. 그러니까 원래 북한 군서열 1위는 인민무력부장이 1위였어요.
중이었습니다. 과거. 근데 언제부터인가 조명록 때부터 정치국장을 이리로 바꿔놨고, 북한군이라는 건 이제 이 총참모장이 군령권자이고 이 무력부장이 군정권자인데 아무래도 총참모장한테 무게가 많이 가 있고, 여기서 주목해 보실 것은 바로 뒤에 최용해 비서와 5.1종 군사부장이 나란히 대용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41일 동안 잠적 기간에 달라진 것은 이 빨치산 2세들이 오진우 전 무력부장의 아들, 최현 무력부장의 아들인 건 다 알고 계시죠. 이 사람들 이렇게 배경에 딱 놓은 것이 빨치산 2세들과 이 백두혈통과의 갈등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5.1종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5.1종은 원래 김정은 정권 등장할 때 2010년에 당대표자회의에서 당 군사부장이 임명됐다가 그 다음에 인민무력부장 김용준이 은퇴하면서 군사부장자를 내줬다. 지금 다시 또 군사부장 자리를 빼앗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집행위가 없이 나타난 자리입니다. 대대장 정치던 대회였는데 보시다시피 김정은이 집행위를 짓지 않고 나타났습니다. 보시면 다 집행위를 집어 던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인천 아세안 게임에 왔다가 북한 선수단이 돌아가서 이런 박경철 체육상 여기서 가장 좀 여러분이 뭔가 특징적인 게 있다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설주의 왼쪽 가슴에 있어야 할 김일성 배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운동복을 입거나 레저 차림, 캐주얼에는 배지를 안 달아도 되지만 정장면과 핵공식 행사 때는 반드시 김일성 배지를 달아야 됩니다. 근데 안 달고 나타났습니다. 여기 뒤에 또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천에 이제 이 빅3가 내려왔는데 과연 왜 내려왔느냐? 빅3가 내려온 게 뭐 선수단을 격려하러 내려왔다. 그렇지만 우리 그 경찰 국정원이 다 서치했지만 사실 선수단들한테 뭐 축하한다거나 이런 세레모니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판단하건대는 이것 때문에 내려왔다. 이게 이제 뭐냐면 좀 모양을 달리한 대북 전단입니다. 지난해 8월 25일부터 9월 초에 이게 전선에 많이 뿌려졌고, 작년 10월 10일 날 북한이 이 군단에서 고사기관 총을 쏠 때도 이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다. 그 전단 그대로다. 1달러짜리가 들어있고 플라스틱에 쌓여져 있는데 이게 물에다 들어가도 24시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달이 제목이 어떻게 되냐면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백두산 혈통은 어떻게 완성되는가. 밑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 지도부. 그래서 북한에서 만드는 것과 똑같은 이게 모략 심리전의 방법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북한 주민들이 들고 꽂어시 볼 수도 있고, 그냥 보다가도 나 이거 우리 건 줄 알고 봤다. 근데 이 내용의 핵심은 김정은은 백두혈통이 아니라 후지산 혈통이다. 어머니가 이제 북소경고 출신이고 그런 내용을 이거 후에도 괜찮게 날아갔고, 남북 대화는 북한이 이거와 스탑하면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뭐 이건 민간 단체가 꾸리는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해서 지금 좀 문제가 되겠죠. 지난해 북한이 이제 인권 문제로 인해서 다각적인 외교를 많이 펴지 않았습니까? 이수영 외무상이 모스크바 유엔 방문하고 지금 쿠바도 또 최근에 다녀오고, 강석주 국제비서 유럽을 또 다녀오고 여러 가지 이제 외교를 펼쳤는데, 또 김영남 상임위원장 아프리카에 갔다 왔습니다. 에볼라가 그렇게 심한데도 아프리카에 이 사람이 20여 명의 수행원을 이끌고 아프리카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뭐 재미있는 얘기가 이 사람이 87세인데 김정은이가 좀 물러나서 수고하는데 안 물러나, 눈치 없이 안 물러나서 김정은이가 지금 비호하는 사람 한 10명 골라서 이 사람 따라 보냈다. 아프리카에 가서 제발 저기 골라라 걸려오라. 그래서 보냈다는데
갔다 와서 시리즈에서 또 그 클리닉을 잘 마쳤는지 뭐 그 당시 돌아왔는데 장관급이 무슨 장의원의 발표가 하나도 안 난 거 보면 아마 한 명도 에볼라에 걸린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런 많은 외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다시피 15개 유엔 안보리 이사국 중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상정하는데 결의안을 통과시키는데 찬성 11표, 반대 2, 기권 2. 그럼 기권은 사실 찬성한 거죠. 특히 이제 기권 나라 중에서 나이지리아. 이 김일성이가 살았을 때 체육관도 지어주고 트랙터도 보내주고 그렇게 도와준 나라인데 뭐 차들은 잘 모르겠지만 나이지리아는 그렇게 도와준 나라인데 결국 북한 편을 드는 나라. 지금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외교적 위상은 거의 땅바닥에 떨어져 있다. 당연한 거죠. 북한의 정치 모습, 인권 침해 이런 것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시각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또 뭔가 국제사회로 나가기 위한 노력으로서 최영래가 이제 모스크바를 지난해 특사로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푸틴을 만나서 김정은의 모스크바 방문. 그래서 이제 5월 9일 날 크레물린 광장에서 열리는 전승 70주년 기념행사에 김정은이 참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스크바로 갔다 오는 것 중에서 뭐 공개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베리 지역을 개발하는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이 시베리아 지역에 푸틴의 신동방 정책에 의해서 푸틴이 동방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시베리아를 개발하고 여기에 산업적인 거점을 마련하려고 하니까 인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 군을 30만을 감축해서 여기 진출시켜달라. 그게 이제 합의됐다고 합니다. 이 노광남 부총 참모장이 수행을 해서 갔다 왔는데 이것은 지난 89년도에도 김정일과 고르바초프 사이에 합의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91년도 소련 공산당이 무너지면서 불거품되는데 이번에 다시 러시아 측이 제안했습니다. 주택 다 지어주고 결혼한 가족 다 데려와도 된다. 와서 공단 건설에 참여하고 농토를 개발해서 무, 배추, 감자, 콩 다 심어서 먹는 걸 계획하라. 이게 합의됐다는데 김정은이 모스크바 방문 이후에 발표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돌아올 때 이제 최동해가 블라디보스톡의 그 잠수함 기지들을 돌아보고 중국도 이제 동북 삼성에 주로 중공업 기지들이 많이 있듯이 아이러니컬하게 그 모스크바 러시아도 이 블라디보스톡 이 극동 지역의 잠수함 생산 기지 또 미국이 생산 기지들이 다 집중이 되어 있어서 결국 북한 정권은 김일성이 모스크바에 의해서 탄생하지 않았겠습니까? 스탈린에 의해서 이제 다시 김일성을 닮은 김정은이 다시 모스크바에 의해서 재탄생, 재건국, 리빌딩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것은 동북아 앞으로 정세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리가 대남 의존도가 약화되는 동안 북한은 저렇게 중국으로 다가가다 보니까 또 러시아로 다가가고 여러 가지로 지금 북한도 살 길을 찾고자 몸부림을 치는데 과연 시간이 북한 편이겠는가. 제가 볼 때는 북한 편은 아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번에 이제 관심은 김정은이 뭘 타고 가느냐. 모스크바로 가는 비행기가 없어서 뭐 안토노프 148을 사왔다. 가다가 중간 급유를 해야 된다. 이런 그 논란이 많은데 과거 김정일은 비행기를 안 타고 이제 한갑에 돌아다닌 이 사람은 집권 37년 동안 그야말로 아버지 유산을 때려먹는 일만 해서 바닥을 냈고 이제 이 사람은 그 빈털털이 금고를 채우고 북한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정신없이 뛰어다니는데 비행기를 뭘 타고 갈지 아직 그 해결이 됐는지 중간 급유를 할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신문에다 칼럼을 쓰기는 우리 대통령께서 김정은에게 제안을 하나 하시라. 즉
내가 평양에 잠깐 내릴 테니까 내 비행기를 타고 가자 하면서 우리 정상회담을 한번 좀 비행기에서 한번 해보자, 이런 제안을 김정은에게 하면 이 사람이 과연 어떻게 나오겠는가. 물론 뭐 받아들일 리도 없고 받아들이지도 않겠지만 그런 파격적인 즉 역발상 역진법은 남북 관계에서 꼭 필요하지 않는가. 자, 지난해 북한은 전략군이라는 새로운 군을 편성했죠. 육군, 해군, 공군에 의해서 전략군을 편성해서 북한은 지금 4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인민해방군은 오래전에 편성한 중국인민해방군은 전략군을 오래전에 편성했는데 북한은 지난해 이제 전략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공군, 여기 이제 김여정이가 그전에도 가끔 나왔습니다만 지난해 3월 9일 최고위원회 13기 대의원에 이제 대의원에 뽑히진 않았지만 대의원 선거 직후에 김여정이 등장을 해서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는데, 아마 김정은이 이렇게 동생을 가까이 두는 것은 고모 김경희가 장성태 초연에 사라지다 보니까 어떤 쌍두마차를 형성하는데 김여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김여정을 조금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변화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 지금 북한은 상당히 인터뷰라든지 이런 대외적인 사이버 전쟁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선언한 이후에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버 포부대도 북한이 상당히 우리 김웅광 대표가 여기 최고 전문가지만 이 사이버 전력 강화에 집중하면서 보십시오. 대장, 중장, 상장들이 다 연결해서 쳐다보는데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마 이 사람이 이 사람들보다 확실히 나은 게 이 컴퓨터를 좀 잘한다는 거죠. 이 사람도 사실 컴퓨터 잘 모릅니다. 잘 모르니까 김정은이가 뭐좀 푸석푸석 하면 마우스 움직이면 아유 대단한 문화다 이렇게 착각을 해서 표정 관리를 잘해야지. 이제 장정남 전 무력부자인데, 이게 저 이병철 그 당시 공군사령관, 그 당시 무력부자인데, 이 사람 지금 별 하나 뺏기서 5분 단장 내리가 있고, 이 사람 군복 뽑고 노동당 군사부 지휘부 부장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7일 전쟁. 북한이 과연 7일 전쟁 한다면 뭐 여러분들이 다 군에서 고위 장성을 지내서 얼마나 웃긴다, 북한이 참 웃긴다. 그러나 2차 지난 200년간의 전쟁을 쫙 돌이켜보면 약소 국가가 강대 국가를 이기는 전쟁이 30%가 넘는다는 사실. 이걸 볼 때 북한이 속전속결로 내려왔다면 7일 전쟁은 그렇게 허풍만은 아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일성 배지가 이게 또 없습니다. 이게 2013년 12월 17일 소위 태양궁전에서 김정은 2주기를 참배하는데 다 김일성 배지를 달았는데 이 여정은 배지가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없는데 지난해 12월 17일 날에는 배지를 또 넘쪽 달고 나타났습니다. 두 번, 세 번 안 달다 여기 달고 나타난 거죠. 그래서 제가 해석을 했는데, 이날 이제 12월 17일 아침에 새벽에 태양궁전으로 들어갈 때 옷을 다니고 나가려는데 김정은이가 이 말하고 당신의 가슴에 배지가 없어. 그러니까 이설주가 그러니까 배지를 반드시 왼쪽에 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달고 한 번도 못 보셨죠? 이건 심장의 못이기 때문에 왼쪽에 달아야지. 안 달면 괜찮지만 오른쪽에 달으면 북한에서 조직경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 대답이 당신의 배지 안 달았어. 그러니까 이설주가 내가 심장에 모시고 싶은 사람은 오직 한 사람, only you. 당신 배지가 나오면 난 달지만 그 다음 너는 배지도 안 간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가 당신은 욕심내 많아다. 그래서 어깨를 두드려주면 그냥 가자 한다고 하는데, 그 여기서 또 왜 다르냐. 이 여자가 지난해 9월에 김정은이 잠적해 있는 동안
병간호하면서 그랬는지 계속 붙어 있었는지 그래서 그랬는지 임신을 했습니다. 여자가. 아마 한 올해 6월 7월 생일이 될 텐데 또 아들이라는 걸 검사까지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3대, 4대죠. 4대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태교를 위해서 배지를 달았다. 이 사람의 목적은 뭡니까? 김일성을 닮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김일성 닮은 사람, 자기 닮은 사람이 나오길 바라기 때문에 태교 배지를 달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거의 북한의 이제 강철 생산량이 얼마인지 여러분이 궁금하시죠? 연간 200만 톤입니다. 현재 북한의 강철 생산량이. 북한은 1000만 톤이 목표인데 지금 200만 톤 겨우 생산하고 있는데 우리 포항제철이 9천만 톤 생산합니다. 중국이 한 1억 9천만 톤 생산합니다. 근데 우리 강철이 2천만 톤이 중국에 수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200만 톤 생산해가지고 이건 한 짝으로 쓸 수가 없고, 그래서 강철, 김책제철 같은 데서는 막 그 군인들이 권총을 가지고 와서 빵빵 쏴가면 뺏어가고 그 싸움이 심각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결국 이 용광로 시설도 중요하지만 철광석을 캐서 용광로로 날라오는 연료 문제, 다른 복합적인 문제가 그런 심각한 문제를 지금 낳고 있는 것입니다. 금모 1,500톤, 남한의 50배, 마그네사이트 세계 1위, 우라늄 세계 1위, 여러 가지 북한의 천연자원, 인적자원, 상당히 그 통일에 필요한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은 앞으로 1, 2년이 고비가 아닙니까? 1, 2년 내에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가는 문제, 또 경제 정책 면에서 개혁과 개방을 가져오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순리적으로 풀린다면 북한은 기사회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리더십을 볼 때 그렇게 북한에 대해 유리한 것은 하나도 없고 항상 위기가 생존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성택이 초용된 것이 우리 한국사에서 이것이 김정은에 의한 결심으로 보지만 저는 김정은이 그만큼 무능하기 때문에 자기 고모부가 총살당하는 걸 막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노동당은 관료적 이 70년의 그 기독교를 유지하고 있어 노동당과 군부가 장성택의 복을 매달은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노동당과 군부 안에서는 선군에서 선당으로 이동하는 이 파워시프트가 심각한 갈등과 위기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위기 관리, 급변사 때 이런 것은 더욱 심층적으로 연구되고 여기에 대한 대비는 절실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통일 준비라고 하는 걸 이제 굉장히 아주 알차게 준비하고 있고 또 의욕적으로 밀고 나가겠는데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앉아서 뭔가 이렇게 준비하다가는 몇 년 걸쩍 지나가 버리면 준비가 아니라 역으로 이제는 뭔가 이 북한의 공격을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북한이 통일대전 18년까지 공화국 결성된 게 1948년이고 그 70돌 48년까지는 무조건 통일하겠다. 아까 우리 안 박사님 이야기했지만 그걸 그네들이 하는 그 영목들을 다 뒤져보면 전혀 거항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이 핵배낭 만들겠다. 핵배낭이 이미 소행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두 번째 뭐냐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만들겠다. 거의나 지금 성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속자탄 만들겠다. 더티범프라고 제일 더러운 탄이 아닙니까? 공기다 증오식.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가 스택스넥 사이버 공격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미사일, 핵무기 미사일이 이렇게 되는데, 그게 지금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걸 북한이 다 가졌을 때, 가령 17년 됐다고 하면, 북한이 요즘 공풍선 하나 올라가는 거 보고 지금 포를 쏘겠다, 미사일 쏘겠다니까 온 나라가 지금 제발 그 풍선만 올리지 말라고 해서 지금 안 올리지 않습니까? 이제 북한이 이렇게 총포 정도가 아니라 핵 미사일을 가지고 우리가 정면으로 공식적으로 압박할 때, 공갈할 때 핵배낭 가지고 우리가 몇 시에 터뜨리겠으니까 받을 좀 해라 라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저희는
통일이 싫어서 좀 북한하고 안 친할래, 북한하고 맞서지 않을래 이런 데 지나갔다는 거죠. 싫어도 좋아도 이제 북한하고 맞붙을 수밖에 없으면 막 붙는데 우리 준비가 안 되면 결국 맥힐 수밖에 없으면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정말 주제도 너무 좋았고 정말 그 주체 측에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될 수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저는 강조하고 우리는 자리를 열심히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2015년을 이제 김정은이가 11년을 계속 통일대전을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 듣고 와서 김정은이 과연 저렇게 무슨 말하는 건 뭔지 그런 얘기는 이제 방금 김 대표님 말씀은 이제 2018년이라고 말씀하신 거 같아서 그럼 이 시기를 북한 자체로 이렇게 늦췄다는 얘기 같은데 왜 그렇게 늦췄는지 그 다음에 정말로 북한이 그럴 수 있는 능력 내지는 의도 내지는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떠드는 그런 것만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전략군 로봇 같은 거 그분이 소형화됐다고 했거든요. 소형화는 이 미사일에다가 탑재할 수 있는 정도로 약 100km 또 500km 사이에서 무기가 됐다는 소리인데 그걸 더 압축해가지고 러시아에서 들여온 핵배낭 이렇게 가져왔다니까 그걸 봐가지고 핵배낭을 만드는 건 2016년 내년까지 하겠다고 결의를 다졌어요. 김정은 앞에서. 그걸 제가 기사 내보냈거든요. 지난 1월 3일날 다 결의를 다졌습니다. 못하면 보고 내년하니까 다 하겠다고 했죠. 자, 그럼 이제 핵배낭 그랬습니다. 핵무기 그렇고 잠수함 탑재 발사 탄도탄 미사일 그거는 지금 이미 심포에서 하고 있지만 이거는 국방연구소, 인력공학연구소가 같이 투입돼가지고 원래 미사일장이 투입돼가지고 그것도 이제 내년에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장거리 미사일 보시는 것처럼 은하 4호가 나왔으니까 이제 은하 4호는 10,000km를 넘어가는 걸 분명 아마 금년 중에는 발사해야 될 겁니다. 이제 더 놓치지 않죠. 작년 13년에 했으니까 14년에 안 했고 금년에 발사가 할 겁니다. 상황 봐가지고 자기들 좋은 건 안 하겠지만 불리하면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스택스넥 공격 평양에 앉아서 키보드 하면 남쪽에 그 공급 기반 시설이 날아가 버리는 거 이런 것들은 이번에 한수원에서 이제 보여주지만 맹화적인 건데요. 그 맹화적인 것에서는 상당히 진전된 모양들을 볼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제일 우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혀 불가능한 게 아닌데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거는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게 관계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그 돈을 많이 번다 많이 벌고 있는데 그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남한처럼 체제를 운영하는데 돈 들 일이 그리 없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400만만 그 간세 최소한의 배급을 주고 그리고 군의 무기를 사고 김정일을 사치하는 돈만 있으면 체제는 굴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은 북한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능할 수도 있다. 가능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도 들어가고 K-팝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이민복단이라든지 그렇게 일화를 통해서도 보여요. 자체 체제 모순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고 400만만 무기산이니까 2,400만 중에서 2,000만은 시장에서 먹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런 체제가 되다 보니까 과연 북한군도 나는 정편 A에 나오는 것을 자주 봐요. 그리고 이제 이만갑이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은 북한군이 과연 저러한 상태에서 장비는 낡았고 경제적으로 이제 형편없으니까 사상은 그렇고 또 아까 주체 사상도 다 무너졌다 그러는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전쟁이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순회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얘기가 하는데 우리가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이제 공격 준비 사격이나 또는 이런 걸 하는데 그런 전쟁이 임박한 상황에서 아주 정교한 심리전을 한다 이거죠. 우리가 먼저 심리전이야 실제로 팔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렇게 돼서 어떻게 지금까지 허약해진 이런 사상이나
또는 장비나 이런 거에 전의를 완전히 상실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준비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과연 북한군이 전쟁을 뭐 한다, 김정은이 혼자 전쟁한다 그러는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 놓고 뭐 전쟁 안 일어난다 이런 결론을 내리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과연 그들이 거풍 떠는 것이 1995년도에도 그들이 통일한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왜 1412명이나 김정일이가 진급을 시키고 그랬잖아요. 92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사단장이 대장급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하다가 그때 이제 장군들이 이 사단장을 하는 게 된 게 1992년도인데 과연 뭐 그런 얘기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뭐 15년도에 한다, 17년도에 한다, 또는 뭐 12년도에 한다, 뭐 이런 얘기 수없이 해왔는데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지금 상황에서 그 얘기를 잠깐 내주시면 그러니까 북한도 우리가 F-35 40대를 들어오면 스텔스 기능을 갖춘 거, 북한도 최소한 수호의 35가 20대는 있어야 남한과 싸운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과연 푸틴이 아무런 대가 없이 주겠느냐. 그래서 뭐 인력을 시베리아 보내고 뭐 횡단철도, 종단철도를 다 계산하고서 지금 벌써 전자계산기 두드리는 것 같은데, 자, 그러니까 밀리터리 밸런스는 결국 지금껏 계속 북한은 내려가고 우리는 상승하는 점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고비는 결국 2019년이다. 그래서 그 다음은 아마 북한은 폭풍으로 남아 뭐 2012년 강성대국 건설한다 그러다가 당해년도에 와서 강성 국가로 딱 턴다운 했듯이 2019년이 지나면 그 폭풍도 뚫을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아마 분단 체제로 가자면 저것저것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마 북한이 2018년 공화국 창건 70도를 아마 또 D-Day로 선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여러 가지 난제 때문에 고비를 잘 넘겨야 될 것이다. 러시아한테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오늘 말씀을 많이들 안 하셨는데 북한 내부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우리 말하자면 TV나 라디오나 인터넷이나 뭐 휴대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면서 그동안 꽁꽁 닫아놨던 내부 우리 그 동포들이 실상을 많이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급급한 것도 물론 있지만 그동안 세뇌 교육을 받은 거에 대한 어떤 그게 아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그것이 뭐 김정은을 포함해서 아까도 뭐 헌병사가 온 이유가 삐라 그게 제일 큰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거는 뭐 1, 2년 이걸로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점점 더 커지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거기에 추가해서 하나 더 이제 궁금한 거는 지금까지 그래 못했다는 건 사실 우리 그 선군 정치로 또 조직화된 군이나 그 보안대나 이런 세력들을 이용했기 때문에 통제가 돼서 그랬다고 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핵심적인 그 김정은 체제 하에서 지도급 인사들 또는 그 평양을 비롯한 핵심 그 지지 세력들에 반대하는 사람들 대다수예요. 우리 북한 우리 동포들이 조직화하거나 또는 그 힘을 좀 결정할 수 있는 리더십이 대체할 수 있는 리더십이 없는 거 아니냐. 그게 또 중요한 이유란 말이죠. 근데 장성택이를 처형하고 나서 생기는 어떤 그 불만 세력들 또는 아까 말씀하신 김정은이의 안하무인격 이 행동에 따른 군내에 혹시 그 소외받거나 불만 이런 세력들이 뭔가 좀 조직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는지 그것까지 같이 결부해서 좀 의견 좀 듣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는 북한 군의 지휘계통, 향계통, 고위계통 삼선체계 아닙니까? 보고도 삼선보고라 그랬는데 과거에는 삼선보고가 잘 지켜졌습니다. 지금은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삼선보고가 무너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경에서
화물 자동차에 쌀을 실어서 몰래 밀수한다. 군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면 그걸 대대장, 대대정치돈, 대대보이지돈 세 사람이 있는데 과거 같으면 꼭대기다 그걸 다 제각기 해야 되죠. 근데 지금은 야 이거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보고하면 우리 다 셋이 다 다치니까 하지 말자. 지금 그게 밀담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결국 쿠데타가 못 일어난 것도 병력을 움직여야 되는데 대대장이 움직이려면 정치돈한테 물어봐야 되고 정치돈도 보이지돈하고 셋이서 논해야 되고 지금은 먹는 문제에서 이렇게 담합이 되면 다른 병력을 이동하는 것도 충분히 담합이 될 수 있다. 그런 상황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근데 이것은 전방 군단에서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1군단, 5군단, 2군단, 4군단이 전방 군단의 후방부 군단장들이 요즘 큰 외압을 해가지고 따라가지고 태국에 가서 쌀을 사온단 말입니다. 그럼 군단은 알아서 내게 살리라 하니까 그렇게 자력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당에 대한 충성심이 변화돼서가 아니라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부대가 담합할 수 있고 특히는 선군에서 선당으로 옮겨가면서 군대가 계속 굶주리는 집단으로 조성하고 있다. 이것이 북한에서 급변사태, 쿠데타, 위기가 일어날 수 있는 저는 큰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 남한이나 북한이나 지금까지는 이름을 지을 때 되게 돌림자로 해서 지어왔단 말입니다. 유일하게 북한에 김일성의 아들, 그 똑같이 김정일이가 일자를 받았고 또 김정일의 아들 김정은과 김정식도 전부 김정일의 정자 하나 받아갔어요. 그래서 돌림자를 거기 왕족이라고 해서 진짜 별도로 하는 건지 아니면 김정은의 아들은 진짜 은자를 하나 붙여갖고 어디 갈 건지 백두열들이 우리 인도적이라고 다른 것도 아무튼 뭘 풍성해서 그런 건지 하는 게 하나 개인적으로 한번 여쭈고 싶은 거고요. 돌림자를 보기도 집안별로 다 하고 그러니까 제가 태어날 때만 해도 내가 수능안씨다 이걸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말해줘서. 근데 또 출근해온 30, 40대 보니까 무슨 안씨인지 모르는 사람이 또 많습니다. 저는 우리 장모님한테 늘 말씀드렸던 내가 뭐 몇 대에서 무슨 몇 파선이고 그런 것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이름 돌림자는데 거기서도 다 무슨 뭐 저희 같은 경우 제가 안찬일 또 제 동생이 안종일인데 또 김정일이라고 이름 바꾸라 그래서 이제부터 점 하나 찍어서 총일이로 바꿨거든요. 쉽게 바꾼다. 그 이름 돌림자는 분명히 거기서도 씁니다. 저는 특히 김광 대표가 얘기하신 인민군 30만의 시베리아 개발에 투입해달라 하는 러시아의 프로포절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이번에 전승기념회에 가서 그런 약속을 하고 온다면 이것도 하나의 또 좀 관심 있는 그런 이슈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이 7.1 전쟁 말씀을 하셨는데 7.1 전쟁은 북한이 스스로 자꾸 만들어낸 문제이고 실제로 한미 연합군의 그 능력과 계획을 이렇게 깊이 알게 되면은 그게 다 이게 소풍에 지나지 않는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한미 연합세월에 근무해서 우리가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그 디테일한 면까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걸로 볼 때 북한이 유일하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건 선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있지만 계획도 지금 뭐 아주 세부적으로 발전시키고 하지 않고 있지만 그 문제는 뭐 내가 볼 때 단호하게 크게나 사용한다는 그때는 엄청난 이 북한에 대해서 북한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안 교수께서 여러 군데 가서 다 또 강의를 하시고 그럴 테니까 참고로 그런 거를 아시기 위해서도